필라델피아의 한 수장고 안에 차가운 공기가 조용히 순환하고 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낮게 깔린 그 공간에는 서랍들이 줄지어 닫혀 있고 그 안에는 아무도 깨우지 않은 것들이 오랫동안 잠들어 있습니다. 한 세기가 넘도록 어쩌면 그보다도 훨씬 더 오랫동안 역사는 언제나 거대한 폐허가 아니라 작은 파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 방은 알고 있습니다. 서랍 하나가 열립니다. 그 안에는 점토판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손바닥보다 조금 크고 두께는 엄지손가락 한 마디쯤 될까요? 빛깔은 황토와 재의 중간 어딘가 수천 년의 시간이 쌓인 빛깔입니다. 표면에는 작은 쐐기 모양의 자국들이 빽빽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갈대를 비스듬히 눌러 만든 자국들, 누군가의 손이 눌렀던 그 힘이 아직도 진흙 안에 남아 있습니다. 불에 구워진 점토는 그 자국들을 봉인해 두었고 그 봉인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점토판을 손에 들어 올린다면 처음에는 그 무게에 놀랄지도 모릅니다. 생각보다 묵직합니다. 역사의 무게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아마 이 정도의 밀도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손끝으로 표면을 천천히 훑으면 손가락 끝이 느낄 수 있는 미세한 요철들. 수천 년 전 어떤 사람이 갈대 끝으로 눌러 만든 그 자국들이 지금도 거기 있습니다. 시간이 그것들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이 점토판은 곡물의 수량을 기록한 장부가 아닙니다. 세금을 계산한 행정문서도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은 한 문명의 가장 오래된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첫 번째 도시들이 어디에 세워졌는지, 그리고 대홍수가 오기 전 세계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담은 기억. 그 기억이 진흙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누워있는 방처럼 누군가도 오래전에 강가의 진흙벽 곁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지 모릅니다. 불꽃이 낮게 타오르고 강물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하늘에는 별들이 낯선 언어로 빛나는 밤에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흘러가고 듣는 사람은 서서히 잠과 깨어남의 경계로 가라앉던 그런 밤에 오늘 밤 우리는 그 밤과 연결됩니다. 이 점토판이 품고 있는 서사는 에리두라는 이름에서 시작됩니다.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서두르지 마세요. 에리두라는 이름은 결론보다 먼저 분위기로 도착해야 합니다. 그것은 물가의 도시입니다. 습지의 가장자리, 아직 바다와 강이 서로를 밀어올리던 세계의 경계에 세워진 도시, 담수와 짠물이 섞이는 곳, 갈대밭이 물 위에서 흔들리고 지평선이 물과 하늘 사이에서 흔들리는 곳. 수천 년 전 누군가가 그 땅에 첫 번째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메르 전승은 그 도시의 이름을 가장 먼저 기억했습니다.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온 뒤 왕권은 에리두에 있었다고. 이 문장이 가진 기이함을 천천히 느껴보세요. 왕권이 발명된 것이 아니라 내려온 것이라는 문법. 도시가 개척된 것이 아니라 배치된 것처럼 서술되는 방식. 수메르인들은 자신들의 문명을 우연의 결과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위에서 내려온 것, 주어진 것, 할당된 것으로 기억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밤 우리가 따라갈 질문입니다. 도시는 인간이 세운 것인가? 아니면 어떤 더 오래된 의도 안에 배치된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계 자체는, 이 지구라는 행성은 그냥 우연히 생명이 머물게 된 장소인가? 아니면 수메르인들이 속삭이듯 기억했던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든 준비된 공간이었는가? 이 질문에 오늘 밤 우리는 답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점토판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후대의 해석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그리고 질문은 어디까지 유효한지를 따라가는 여정. 증명이 아니라 경청, 선언이 아니라 탐구.
이것이 우리의 방법론입니다. 수메르인들은 적어도 자신들의 세계를 우연이 아니라 준비된 공간처럼 기억했습니다. 그 기억이 진흙 안에 새겨졌고, 불 속에서 굳어졌고, 땅 속에 묻혔다가 수천 년 만에 다시 빛 안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필라델피아의 차가운 수장고 안에서 한 세기가 넘도록 잠들어 있던 그 기억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야기는 종교도 과학도 아닌 그 둘이 아직 나뉘기 전의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오래된 기억 중 일부가 그 경계 이전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충격이 아니라 경애로 들어야 하는 이야기, 놀람이 아니라 고요로 받아들여야 하는 기억, 서랍이 닫히는 소리 대신 아주 오래전 강물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현재의 박물관에서 기원전 메소포타미아의 젖은 평원으로 거의 꿈처럼 건너갑니다. 강물 소리가 가까워집니다. 두 줄기의 물이 흐르는 소리,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두 강의 목소리가 밤 공기 안으로 스며듭니다. 이 두 강 사이의 땅을 상상해 보세요. 여름이면 숨이 막힐 듯이 덥고, 봄이면 강물이 범람해 모든 것을 뒤덮는 땅. 돌이 없습니다. 울창한 숲도 없습니다. 산이 없으니 금속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땅은 대부분 충적토, 즉 수천 년에 걸쳐 강물이 운반해온 진흙과 모래가 쌓인 평원입니다. 먼지가 날리고 소금기가 돌고 여름이면 땅이 갈라지며 홍수 계절에는 지평선 너머까지 물이 들어찹니다. 이 땅이 인류 최초의 문명을 낳았습니다. 그 역설이 오늘 밤 우리가 첫 번째로 음미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낙원에서 문명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자원이 풍부한 땅에서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돌이 없으니 진흙으로 벽돌을 구웠습니다. 목재가 없으니 갈대로 집을 엮었습니다. 물이 불규칙하게 오니 수로를 파서 물을 길들였습니다. 홍수가 제멋대로 찾아오니 달력을 만들어 강의 리듬을 기억했습니다. 남부 메소포타미아는 인간을 나태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고 계산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강제 속에서 문명의 첫 싹이 자라났습니다. 에리두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약 5,500년에서 6,000년 전 이미 그 자리에는 작은 신전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이 무너지면 그 위에 다시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또 무너지면 또 그 위에. 이 반복이 수천 년에 걸쳐 이어진 결과 에리두의 땅 아래에는 무려 18개의 신전층이 포개져 있습니다. 층 위에 층, 기억 위에 기억, 시간이 퇴적된 성소. 고고학자들이 그 땅을 팠을 때 그들은 단순히 오래된 건물의 잔해를 발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 장소에 대한 수천 년의 충성심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신전이 무너져도 그들은 같은 자리에 다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그냥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언가가 이 세상과 연결되는 장소, 위와 아래, 신과 인간, 물과 하늘이 만나는 경계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에리두의 정체성입니다.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수메르 전승에서 가장 처음 이름이 불린 도시, 왕권이 처음 내려온 곳, 지혜의 신 엔키가 거처를 정한 곳, 땅 아래에서 솟아오르는 담수의 세계, 압주와 가장 가까운 지상의 장소. 수메르인들은 스스로를 상가 크이라 불렀습니다. 검은 머리 사람들. 그 이름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우리에게 가까워집니다. 추상적인 고대인이 아닙니다. 스스로 이름을 붙이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정의했던 사람들. 강가에서 일어나 진흙을 이겨 벽돌을 만들고 그 벽돌로 도시를 쌓고 그 도시 안에서 아이를 낳고 노래를 부르고 신에게 기도를 올렸던 사람들. 그들이 남긴 것은 문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법을 만들었습니다. 행정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달의 움직임을 기록했고 별의 이름을 붙였고 수로의 깊이를 측량했습니다. 수메르 문명이 매우 이른 시기부터 놀랍도록 조직적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줍니다. 하나는 인간은 필요가 있을 때 놀라운 속도로 조직화된다는 것. 다른 하나는 그 조직화를 위한 무언가가 이미 그 땅에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 어느 쪽이 맞는지는 오늘 밤 우리가 당장 결론 내릴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품고 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수메르어는 특이한 언어입니다. 언어학자들이 아무리 분류하려 해도 그것은 어떤 언어 계통에도 쉽게 들어맞지 않습니다. 친척 언어가 분명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 사실은 때로는 신비의 소재로 소비되지만 오늘 밤 우리는 그것을 다르게 읽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고독입니다. 잃어버린 세계의 고독. 우리와 그 목소리 사이에 놓인 거리의 크기. 수메르어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은 수천 년의 침묵을 넘어 온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에리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르크가 있었습니다. 지구라트가 솟아오르고 최초의 문자가 탄생한 도시, 우르가 있었습니다. 달의 신이 깃든 위대한 항구 도시, 니프르가 있었습니다. 서판이 보존되고 학교가 유지되고 신화와 창가와 교제가 켜켜이 쌓였던 학문의 도시, 그리고 바드티비라, 라라크, 시파르, 슈루팍. 이 이름들은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각각의 도시는 다른 신성을 모셨고 다른 기능을 담당했고 수메르의 세계를 함께 구성하는 하나의 네트워크였습니다. 한 점이 아닌 네트워크로서의 수메르. 이 관점이 이후 우리가 도시 배치와 우주적 질서의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니프르는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국의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상업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수메르의 가장 중요한 신전 도시였고 더 중요하게는 기억을 저장하는 도시였습니다. 서판이 보관되었고 필경사가 훈련되었고 신화가 기록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수메르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것은 니프르의 진흙 아래에서 그 기억들이 수천 년을 버텨냈기 때문입니다. 한 도시가 기억을 지키기로 선택했고 그 선택이 우리가 오늘 밤 나누는 이 이야기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땅은 풍요로운 낙원이라서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질서를 부여했을 때 비로소 살아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강을 다스리고 물길을 열고 계절의 리듬을 읽어낼 때만 생존할 수 있는 땅. 그러므로 그 땅에서 태어난 문명은 처음부터 관리와 질서와 기억을 그 핵심으로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수메르가 단순한 고대 문명이 아니라 오늘 밤 우리가 이토록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강물 소리가 계속 흐릅니다. 그 소리 위로 시간이 쌓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기까지는 먼저 잊혀진 언어가 되살아나야 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남부 이라크의 거대한 흙더미들은 그저 언덕처럼 보였습니다. 사막의 바람이 그 위를 지나쳤고 유목민들의 양떼가 그 주변을 돌았고 가끔 무너지는 흙 속에서 무언가 굳은 것들이 나왔지만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흙더미들의 이름은 텔이었습니다. 아랍어로 언덕을 뜻하는 말. 그러나 그 언덕들 아래에는 궁전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신전이 있었습니다. 학교가 있었습니다.
수천 년의 기억이 흙 속에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19세기가 되어서야 인간들은 다시 그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을 영웅담으로 만들기는 쉽습니다. 유럽의 탐험가들, 대영 제국의 외교관들, 프랑스의 고고학자들이 황무지를 헤치고 나아가는 이야기.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그것을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문장을 되찾아오려는 인간의 집요함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바람이 불고 먼지가 이는 평원에서 사람들은 삽으로 땅을 팠습니다. 발견된 것들은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나무 상자에 담겼고 배에 실려 런던으로 파리로 필라델피아로 옮겨졌습니다. 그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무언가가 상하거나 분실되거나 잘못 분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살아남은 것들 중에 점토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토판이 있어도 그것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쐐기 문자는 눈앞에 있었지만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그 문자를 처음 해독하려 했던 사람들은 마치 암호문과 씨름하는 것처럼 패턴을 찾고 반복되는 기호를 분류하고 추측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핵심은 베이스툰 절벽에 있었습니다. 이란 서부의 높은 절벽에 새겨진 이 비문은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세 가지 언어로 같은 내용을 새긴 것이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어, 엘람어, 그리고 바빌로니아 아카드어. 세 가지 언어, 하나의 내용. 이것은 로제타석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영국의 군인이자 학자였던 헨리 롤린스는 그 절벽 위로 올라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 문자들을 베껴 적었습니다. 높은 절벽 위에서 바람을 맞으며 기호를 따라가는 그 몸짓은 그 자체로 이미 하나의 시적 이미지입니다. 읽을 수 없는 문장을 읽으려는 인간의 의지, 그리고 그 해독의 사슬이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어가 먼저 풀렸습니다. 그 덕분에 같은 내용을 담은 바빌로니아 아카드어도 조금씩 열렸습니다. 그리고 아카드어는 수메르어로 가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여러 나라의 여러 학자들이 조금씩 전진했습니다. 한 줄씩, 기호 하나씩, 죽은 언어가 천천히 목소리를 회복했습니다. 밤의 이야기에 잘 어울리는 속도입니다. 한 문장이 돌아오는데도 세대가 필요했다는 것. 수메르어를 읽을 수 있게 되기까지 인간이 얼마나 오랜 인내를 쌓는지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그 언어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이하고 귀한 일인지 새삼 느껴집니다. 니프르에서 발굴된 서판들은 수만 점에 달했습니다. 학자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숫자였습니다. 행정문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화가 있었습니다. 신들을 향한 찬가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연습용으로 쓴 서판도 있었습니다. 어휘 목록이 있었습니다. 의학 처방이 있었습니다. 수학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발견 앞에서 학자들이 깨달은 것은 고대는 침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잉의 기록이었습니다. 기억하고 전달하려는 충동이 그토록 강렬했던 문명. 그 수많은 서판들 중에 1872년에 영국의 학자 조지 스미스가 한 점토판의 내용을 읽어내었을 때 세계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것은 대홍수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배를 만들고 모든 생명체를 그 안에 실었으며 거대한 물이 세계를 덮었다는 이야기. 성서에 나오는 노아의 이야기와 너무나 닮아 있으면서도 그것보다 훨씬 오래된 이야기. 성서보다 먼저 진흙 위에 새겨진 홍수의 기억. 그 발견이 불러온 충격을 과장해서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중요합니다.
인간이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이야기의 더 오래된 그림자를 처음 마주했을 때의 정적,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의 뿌리가 생각보다 훨씬 깊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조용한 경이로움, 잊혀진 문자를 읽는다는 것은 과거를 발명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있었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준비를 하는 일입니다. 이 반성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수메르 신화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외계의 증거로 만들 수도 있고, 성서의 전조로 만들 수도 있고, 과학적 예언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우리는 그런 함정들을 천천히 피해가면서 점토판이 실제로 말하는 것을 들으려 합니다. 해독은 끝난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의 학자들이 아직 해석되지 않은 서판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파편은 늘 불완전하고 번역은 늘 수정되며 새로운 조각 하나가 전체의 의미를 조금씩 바꿉니다. 이것이 수메르학의 느린 호흡입니다. 한 세대가 한 발자국 나아가고 다음 세대가 그 위에 한 발자국을 더 얻는 과정. 그 느림이 오늘 밤의 이야기와 잘 어울립니다. 서판 하나가 해독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서두르지 않고 시간의 깊이로 느껴보세요. 그 시간 안에서 죽은 언어는 천천히 살아납니다. 이제 점토는 다시 말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처음으로 꺼내는 이야기는 왕권에 관한 것입니다.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온 뒤 왕권은 에리두에 있었다. 이 문장을 다시 들어보세요. 말하는 방식이 이상합니다. 왕권은 발명된 것도 정복에 의해 얻어진 것도 타협을 통해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려온 것입니다. 어떤 다른 차원에서 이 세계로 내려온 것. 마치 자장가의 후렴처럼 이 문장은 수메르 왕명표의 첫머리에서 반복됩니다. 왕명표를 단순한 역사 연표로 읽으면 그 안에 담긴 진짜 이야기를 놓치게 됩니다. 그것은 권력의 목록이기 이전에 질서의 이동 지도입니다. 한 도시가 왕권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왕권은 다른 도시로 옮겨갑니다. 마치 왕권 자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존재처럼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신이 깃들 장소를 선택하는 것처럼 세계는 다시 정렬됩니다. 에리드, 바드티비라, 라라크, 시파르, 슈루팍. 이 이름들이 하나씩 불릴 때마다 잠시 그 이름의 울림을 느껴보세요. 에리두, 물과 지혜의 도시. 바드티비라, 금속과 장인의 도시. 라라크, 기록이 적어 이름만 남은 도시. 시파르, 태양신 샤마슈의 도시. 슈루팍, 홍수 이전에 마지막 왕이 살았던 도시. 이 도시들은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각각은 신에게 할당된 자리이고 물길과 토양과 생존 가능성이 교차하는 장소이며 우주적 질서 안의 한 점입니다. 왕명표가 제시하는 통치 연수들은 압도적입니다. 수천 년, 수만 년.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읽으려는 시도는 이야기를 막다른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의 문체로 읽으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열립니다. 인간의 기억이 너무 먼 과거를 얼마나 비현실적인 크기로 보존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지금 할머니의 할머니를 기억하는 방식과 신화 속 조상을 기억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수메르인들에게 홍수 이전의 세계는 시간이 아직 인간의 크기에 맞게 줄어들기 전의 세계였을지도 모릅니다. 왕권이 발명되었다가 아니라 이동했다 혹은 내려왔다는 표현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문법은 수메르인들이 권력과 질서를 어떻게 상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통치는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원리에서 위임받은 책임이었습니다. 왕은 신의 허락 아래 세계를 정돈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왕권은 인간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질 때만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계관 안에서 도시들의 위치도 단순히 지리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강의 지류, 범람원, 경작 가능한 토지, 바다와 맞닿은 경계, 도시들은 생태적으로도 전략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메르인들은 그 위치를 단순히 실용적인 이유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배치된 것이라고 기억했습니다. 신들이 각 도시에 특정한 기능과 성격을 부여했고 그 배치가 세계의 질서를 이루었다고. 마치 안개 낀 평원 위에 불빛이 하나씩 생겨나는 것처럼 도시들이 하나씩 켜집니다. 각각의 불빛이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불빛들을 연결하면 세계의 지도가 나타납니다. 왕명표는 홍수를 전후로 세계를 둘로 나눕니다. 홍수 이전의 세계와 홍수 이후의 세계. 이 구분은 단순한 재난의 전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화와 역사의 경계이기도 하고 기억의 방식이 달라지는 분기점이기도 합니다. 홍수 이전의 세계는 긴 그림자입니다. 수만 년의 통치, 신과 인간이 아직 가까이 있던 시절, 모든 것이 더 크고 더 오래 지속되던 세계. 홍수 이후의 세계는 조금 더 인간의 크기에 가까워집니다. 기억이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환점에서 우리는 무엇이 먼저인지를 묻게 됩니다. 도시인가, 왕권인가, 아니면 그 둘을 가능하게 한 물의 질서인가? 이 질문이 다음 이야기로 우리를 자연스럽게 이끕니다. 왕권을 단순히 권력으로 보지 않고 세계를 정돈하는 책임으로 읽어낼 때 이후의 이야기가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정돈해야 할 세계를 처음 만들고 관리한 것이 신들의 노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노동이 너무 무거워졌을 때 인간이 등장하게 됩니다. 세계가 처음부터 인간의 무대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메르의 서사 안에서 세계의 시작은 인간의 등장이 아닙니다. 먼저 하늘이 있었고 땅이 있었고 시면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각자의 영역을 가진 신들에게 나뉘었습니다. 하늘은 아누의 것이었고 땅과 대기는 엔릴의 것이었고 깊은 담수의 세계는 엔키의 것이었습니다. 이 세 신이 세계의 큰 구조를 이루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젊은 신들이 노동을 맡았습니다. 이 노동은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노동이었습니다. 그들은 강을 파야 했습니다. 운하를 열어야 했습니다. 토사를 날라야 했습니다. 물이 흘러야 할 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둑을 쌓고 배수로를 정리하고 범람을 막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수메르 세계에서 생존이 의미한 바였습니다. 물을 길들이는 것, 물길을 관리하는 것, 자연의 흐름을 인간의 리듬에 맞추는 것. 수리공학이 문명의 토대였습니다. 신들이 무려 3600년을 일했습니다. 이 숫자를 느껴보세요. 3600년의 노동. 시간의 피로감이 그 숫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가 처음부터 안온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생존이 가능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누군가는 그토록 오랫동안 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젊은 신들은 지쳤습니다. 반란은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끝없는 삽질과 물길 관리 끝에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주의 피로가 쌓이고 쌓여 마침내 넘쳐 흐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호소는 고함이 아니라 낮고 지친 목소리로 들려옵니다. 노동이 너무 무거웠다고, 이 일을 우리가 계속할 수는 없다고, 거의 낮은 합창처럼 수천 년의 피로가 한 문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인간 창조의 발상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창조의 동기입니다. 사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대화 상대가 필요해서도
세계를 기뻐할 존재가 필요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이를 맡길 존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차갑고 실용적인 출발이 오히려 더 깊은 철학적 울림을 만듭니다. 인간은 필요에 의해 태어났습니다. 그 필요는 우주적 규모의 필요였고, 그 안에서 인간의 존재 이유도 우주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신들의 노동을 대신하는 것, 강을 파고 운하를 관리하고 물길을 지키는 것, 이것이 수메르 서사 안에서 인간이 이 세계에 있는 이유였습니다. 진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둘이 섞여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생물학적 과정으로 읽으면 빈약합니다. 그러나 존재론적 은유로 읽으면 이야기는 풍부해집니다. 인간은 흙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흙처럼 묵직하고 진흙처럼 가변적이며 진흙처럼 형태를 잡기 위해서는 외부의 힘이 필요한 존재. 동시에 인간은 신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 의도, 의미를 만드는 능력, 그리고 노동의 운명을, 이 세 가지를 함께 안고 태어난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왜 이 땅에 놓였는가를 묻기보다 인간이 이 땅에서 무엇을 이어받았는가를 묻는 것이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이어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물길을 유지하는 일, 질서를 이어가는 일, 풍요가 무너지지 않게 돌보는 일, 신들이 수천 년 동안 해온 그 노동을 이제 인간이 맡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창조의 서사는 동시에 문명 창조의 서사입니다. 수메르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땅 위에 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과 운하, 제방과 계절, 제의와 행정을 함께 유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곧 이 세계의 유지에 참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노동의 세계를 너무 비극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은 세계의 첫 번째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피곤하지만 품위 있는 책임이었습니다. 신들이 지쳐서 내려놓은 짐을 이어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세계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관리하는 자 없이는 물길이 막히고 강이 범람하고 풍요가 사라집니다. 인간이 그 역할을 맡았다는 것은 인간이 이 세계 안에서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준비가 이루어진 세계, 인간이 투입될 만큼 가치 있는 세계란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 세계는 누가 어떻게 정리한 것이었을까요? 그 답은 엔키의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엔키를 처음 만날 때 그를 단순히 물의 신으로 소개하는 것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는 물과 지혜와 설계를 다루는 존재입니다. 다른 신들이 명령하고 다투고 전쟁을 하는 동안 엔키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는 측량합니다. 배분합니다. 연결합니다. 그의 일은 장엄한 선언이 아니라 섬세하고 꼼꼼한 정돈입니다. 엔키와 세계 질서라는 서사가 있습니다. 이 서사에서 엔키는 세계를 가로질러 이동하면서 하나씩 질서를 부여합니다. 강에게는 강의 역할을, 비에게는 비의 역할을, 바다에게는 바다의 역할을, 들판에게는 들판의 역할을, 목축이 있어야 할 자리를 정하고, 곡물이 자라야 할 땅을 정하고, 기술과 공예가 행해져야 할 장소를 정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영역에 담당신을 배치합니다. 이것을 들으면서 잠시 그 구조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세요. 세계는 혼돈이 아닙니다. 세계는 역할들의 총체입니다. 강은 흘러야 하고, 비는 내려야 하고, 들은 열매를 맺어야 하고, 모든 것에는 지켜야 할 리듬이 있습니다. 이 반복 구조가 수메르인들이 세계를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자연은 무질서한 배경이 아니라 역할과 기능을 부여받은 체계였습니다. 엔키의 방식을 잘 보면 그것은 창조보다 관리에 가깝습니다. 폭발보다 정돈에 가깝습니다.
그는 없던 것을 만들기보다 있는 것을 제 자리에 놓습니다. 제 자리에 놓인 것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세계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수메르적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상상을 해보세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가 흐르는 거대한 평원. 그 위로 직선과 곡선이 그어집니다. 물이 분기합니다. 수로가 열립니다. 밭이 구획됩니다. 도시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세계가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하나씩 천천히 질서가 생겨납니다. 이것이 엔키의 측량이 만들어낸 풍경입니다. 산에서 내린 물이 강으로 모이고 강이 평원을 적시고 평원이 곡식을 키우고 곡식이 사람을 먹이는 흐름. 엔키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를 채우고 산지의 비와 저지대의 풍요를 연결하는 이 흐름은 지리 수업의 딱딱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산에서 내린 물이 수천 년의 문명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호흡입니다. 자연의 리듬과 인간의 필요가 하나의 계획 안에서 만나는 숨결. 수메르의 신화는 단순히 신이 만들었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유지되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창조의 순간보다 지속의 방법이 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메르인들은 그것을 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만들어진 수로는 관리하지 않으면 막힙니다. 한번 쌓은 제방은 보수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한번 내려온 왕권은 정의롭게 행사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세계는 유지를 요구합니다. 이 감각이 수면 다큐의 느린 사유와 잘 맞습니다. 세계는 한 번의 거대한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매 계절, 매 세대의 작은 돌봄들이 쌓여서 유지됩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대고 수확하고 기록하고 다시 씨를 뿌리는 반복. 그 반복이 문명입니다. 인간이 등장하기 전 이미 세계는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었다는 인상이 이제 굳어집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정리되고 흐르기 시작한 질서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강이 이미 흐르고 있었고 땅이 이미 구획되어 있었으며 역할들이 이미 배분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은 그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질서의 중심에는 보이지 않으나 언제나 아래에서 솟아오르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 물의 이름이 압주입니다. 우물을 파본 적이 있다면 혹은 그 광경을 본 적이 있다면 압주가 무엇인지 조금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땅을 파고 내려가면 어느 깊이에서 물이 새우며 나옵니다. 그 물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옵니다. 땅 아래 어딘가에 거대하고 조용한 물의 세계가 있어서 거기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수메르인들은 그 세계를 압주라 불렀습니다. 압주는 단순한 신화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 했습니다. 우물을 통해, 샘을 통해, 강둑의 습기를 통해 압주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늘 존재하는 세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상의 생명이 가능한 세계. 엔키의 도시가 왜 하필 에리두였는지 이제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에리두는 압주와 가장 가까운 지상의 장소였습니다. 땅 아래의 물과 땅 위의 도시가 만나는 경계. 신전의 아래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그 물의 힘이 신전의 의례를 뒷받침하는 구조. 에리두의 성격은 권력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물에서 왔습니다. 압주는 수메르인들에게 단순한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물은 곧 생존이었고 질서였고 신성함이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강이 마르고 강이 마르면 들판이 죽고 들판이 죽으면 도시가 사라집니다. 문명의 가장 낮은 층에서 조용히 숨 쉬는 기반. 그것이 압주였습니다. 딜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도 천천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딜문은 맑은 곳이었습니다. 깨끗한 땅이었습니다.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자도 사람을 잡아먹지 않고 이리도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는 땅. 노인이 늙었다고 불평하지 않고 처녀가 애통해하지 않는 땅. 수메르의 서사 안에서 딜문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딜문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맑고 아름다운 땅이었지만 물이 없으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세계입니다. 완벽한 땅도 물이 없으면 아직 풍요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엔키는 앞주에서 물을 길어다 딜문에 주었습니다. 샘이 열리고 우물이 채워지고 갈대밭에 물이 흘렀습니다. 비로소 딜문은 살아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단순한 낙원 묘사로 읽지 마세요. 그 안에는 생명 가능성과 환경 조건에 대한 고대적 직관이 있습니다. 좋은 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기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이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흐르는 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수메르인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었습니다. 딜문은 실제 장소이기도 했고 상징적 이상향이기도 했습니다. 현대의 학자들은 딜문을 지금의 바레인 섬이나 페르시아만의 어느 지점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가까운 항로로 닿을 수 있는 섬, 교역의 중심지, 수메르 문명과 연결된 장소. 그러나 동시에 딜문은 잃어버린 밝은 세계이기도 합니다. 현실과 상징 사이에서 살짝 흔들리는 이름. 그 모호함이 오히려 딜문을 더 생생하게 만듭니다. 이 부분에서는 빛과 물의 이미지가 풍부해야 합니다. 하얀 염기를 가진 땅, 잔잔한 샘물 소리, 갈대 사이를 흐르는 바람, 먼 새벽빛. 딜문의 이미지는 압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드럽게 빛납니다. 왜 어떤 땅은 준비될 수 있었고 어떤 땅은 그렇지 않았을까요? 수메르 문헌 속에서 특별함은 금속이나 산맥이 아니라 물의 지속 가능성에 있었습니다. 강이 흐르고 샘이 솟고 우물이 마르지 않는 땅. 그 조건이 갖추어질 때 도시가 가능하고 문명이 가능합니다. 신전도 학교도 문자도 왕권도 모두 물 위에 서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압주는 모든 문명의 가장 낮은 층에서 조용히 숨 쉬는 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 보면 수메르인들에게 특별한 세계란 어떤 세계였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깊은 곳에서 물이 끊임없이 솟아오를 수 있는 세계. 땅 아래의 압주가 지상의 생명을 지탱하는 세계. 그것이 에리두였고, 그것이 수메르였고, 어쩌면 그것이 이 지구라는 행성의 가장 드문 조건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집니다. 물소리가 더 가까이 들립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수메르의 밤하늘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 같은 하늘이었지만 다른 눈으로 보였습니다. 지구 위의 물길을 관리하던 사람들은 동시에 하늘의 길도 읽고 있었습니다. 강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그들은 별의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물이 언제 흐를지를 예측하는 것처럼 그들은 달의 위상을 계산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점성술이 아니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하늘의 관찰은 신탁과 예언의 언어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는 진지한 관측과 분류, 반복과 기록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별은 길잡이였습니다. 달력의 틀이었습니다. 질서의 하늘판이었습니다. 이 천문 전통이 남긴 기록 중에 MUL.APIN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두 번째 서판의 첫 단어에서 온 것으로 쟁기자리를 뜻합니다. MUL.APIN은 천문 지식의 방대한 목록입니다. 별들의 이름과 위치, 달과 태양의 경로, 행성들의 움직임, 계절과 시간의 관계. 이것은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수백 년에 걸친 하늘 관찰의 결과입니다.
그 하늘의 기록 안에 붉은 별이 있었습니다. 그 별을 수메르인들과 바빌로니아인들은 네르갈의 별이라 불렀습니다. 우리가 화성이라 부르는 그 별, 붉은 빛, 불규칙한 움직임, 때로는 밝고 때로는 어두워지는 그 전체. 그들에게 그 별은 불길함의 표지였습니다. 역병과 전쟁과 죽음과 연결된 별. 네르갈이 어떤 신인지를 알면 그 연결이 더 분명해집니다. 네르갈은 저승의 신이자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파괴와 역병을 관장했습니다. 그의 영역은 삶이 아니라 죽음이었고 풍요가 아니라 황폐였습니다. 수메르인들이 하늘의 붉은 별을 바라보면서 네르갈을 떠올린 것은 그 빛깔과 불규칙성이 불안과 공포를 연상시켰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까지나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상징 체계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망원경도 없고 우주 탐사선도 없던 시절에 그들은 하늘의 붉은 별에 특정한 신학적 성격을 부여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 지식이 아니라 상징적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이 흥미로운 이유는 결과적으로 화성이 실제로 생명이 살기 어려운 세계라는 사실과 묘하게 겹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고대인들이 화성의 물리적 실상을 알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이야기를 너무 빠르게 몰아가는 일입니다. 오히려 더 정직하게 말하면 그들은 하늘의 붉은 별을 생명보다는 죽음에 가까운 표지로 느꼈고 그 직관이 수천 년의 천문 전통 안에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대 과학의 발견과 어느 부분에서 겹쳐 보인다는 사실은 흥미롭지만 그것을 예언이나 예지로 해석하기에는 우리가 가진 증거가 너무 적습니다. 에누마 엘리시를 생각해 보세요. 바빌로니아의 창조 서사, 혼돈의 바다에서 신들이 탄생하고 신들 사이의 전쟁을 통해 마르두크가 승리하고 그 승리로 우주의 질서가 세워지는 이야기. 마르두크는 정복한 혼돈으로부터 하늘과 땅을 만들고 별과 달력을 배치하고 시간의 리듬을 정합니다. 세계는 우연이 아닌 정돈의 언어로 서술됩니다. 이 장엄한 배치의 이야기 안에서 지구는 생명과 질서와 물이 세계로 서 있고 하늘의 붉은 별은 네르갈과 함께 불안과 죽음의 표지로 서 있습니다. 이 대비가 흥미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큐는 이 대비를 과학적 예언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대인의 상징 세계가 오늘의 과학과 우연히 일부 겹쳐 보이는 흥미로운 지점으로만 남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고대의 눈은 낯선 하늘을 어떻게 의미로 채웠는가? 이것이 이 부분의 핵심 정서입니다. 밤하늘은 공포의 스크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질서와 징조와 기억의 거대한 서판이었습니다. 달이 차고 기울며 달력을 알려주었고, 계절별 별자리가 농사의 때를 가르쳐 주었고, 행성들의 움직임이 세계의 흐름을 예고한다고 믿어졌습니다. 머리 위에 붉은 별 하나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강물이 흐릅니다. 그 사이에서 인간은 자신의 자리를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우주의 어디쯤에 있는지, 어떤 질서의 어떤 부분을 맡았는지, 하늘의 언어와 땅의 리듬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읽으려 하는 존재. 수메르인들이 정말로 다른 세계들을 비교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자신들이 사는 세계를 물과 질서와 생명이 머무는 드문 장소로 느꼈습니다. 그 감각이 신화의 언어로 기록되었고, 점토 위에 새겨졌고, 불 속에서 굳어졌고, 땅 속에서 수천 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 감각이 아래로 더 깊이 내려갑니다. 세계의 내부로, 생명의 반대편으로 이난나가 길을 떠납니다. 이 이야기는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이난나가 저승으로 향하는 여정은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천천히 문 하나씩 통과하며 느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난나는 천상의 여왕입니다. 금성의 신, 사랑과 전쟁의 신, 가장 찬란한 빛의 존재. 그런 그녀가 왜 저승으로 내려갈까요? 수메르 서사는 그 이유를 여러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게 열어두었습니다. 죽은 자의 세계를 직접 보려는 것인지, 저승의 권력을 차지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중요한 것은 그녀가 간다는 사실입니다. 저승의 문에 가까워질수록 이난나는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첫 번째 문에서 왕관을 벗습니다. 두 번째 문에서 귀걸이를 떼어냅니다. 세 번째 문에서 목걸이를 풉니다. 네 번째 문에서 가슴에 장식을 내립니다. 다섯 번째 문에서 팔찌를 벗습니다. 여섯 번째 문에서 허리에 장식을 내려놓습니다. 일곱 번째 문에서 마지막 옷을 벗습니다. 일곱 개의 문, 일곱 번의 상실. 이 반복이 만드는 리듬을 느껴보세요. 하나씩 천천히. 이난나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권위도, 아름다움도, 장식도, 지위도. 저승 앞에서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문명의 층을 하나씩 벗겨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왕관은 권력이고, 귀걸이는 정체성이고, 옷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신입니다. 그것들을 모두 내려놓을 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청자도 이 과정을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난나가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당신도 오늘 하루의 무게를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할 일들, 걱정들, 기대들, 하나씩, 문 하나씩 그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잠이라는 저승의 입구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저승은 단순히 죽은 자의 공간이 아닙니다. 수메르 서사 안에서 저승은 결핍의 공간입니다. 물이 부족하고 빛이 희미하고 움직임이 둔해지는 세계. 먼지의 집, 진흙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 음식 대신 흙을 먹고 물 대신 오염된 것을 마시는 곳. 날개 달린 새처럼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곳. 이 묘사가 왜 중요한지는 앞서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기억하면 알 수 있습니다. 앞주에서 솟아오르는 담수, 딜문의 맑은 샘물, 엔키가 열어준 수로들. 저승은 그 모든 것의 부재입니다. 물이 없고 빛이 없고 질서가 없는 세계. 그래서 저승을 보면 역으로 지상 세계가 얼마나 특별한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살아있는 세계를 안쪽에서 비추는 거울. 이것이 이난나의 하강이 하는 역할입니다. 저승을 봐야 비로소 땅 위 세계의 값어치가 드러납니다. 물이 있다는 것, 빛이 있다는 것,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계절이 돌아온다는 것. 이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는 조용한 공포보다 깊은 침잠이 중요합니다. 저승은 긴장과 공포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리도 시간도 줄어드는 공간입니다. 생명의 반대편이 얼마나 말 없는지를 보여주는 공간. 어떤 의미에서 저승은 완전한 쉼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멈추는 곳. 그러나 그 멈춤은 회복의 쉼이 아니라 소진의 정지입니다. 이난나가 저승의 가장 깊은 곳에 도달했을 때 그녀는 죽습니다. 시체가 되어 갈고리에 걸립니다. 찬란했던 천상의 여왕이 저승의 어둠 속에 걸려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충격적이지만 그것을 극적 클라이맥스로 처리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은 완전한 정지입니다. 모든 움직임이 멈춘 상태. 그리고 엔키가 나섭니다. 지혜의 신, 앞주의 주인. 그는 이난나를 되살릴 방법을 압니다. 다른 신들이 손을 놓은 상황에서 엔키만이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가 보낸 존재들이 저승으로 내려가 이난에게 생명을 돌려줍니다. 수메르 세계에서 진정한 지혜는 위험이나 힘이 아니라
회복의 방법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지배보다 순환을 아는 것, 끝보다 시작을 아는 것. 이난나가 돌아오는 순간은 폭발적 귀환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미세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의 호흡이 돌아오고, 하나의 빛이 깜박이고, 하나의 계절이 다시 시작됩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생명이 되돌아옵니다. 살아있는 세계는 결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장이 이 부분의 결론입니다. 이난나의 하강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지상의 물과 빛과 움직임은 저승의 어둠과 먼지와 정지와 대비될 때 비로소 그 값어치가 드러납니다. 문명도, 왕권도, 신전도, 수로도 모두 이 연약한 균형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긴 밤의 끝에서 우리는 처음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필라델피아의 서랍 안에서 잠들어 있던 점토판을 기억하세요. 그 점토판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에리두의 습지를 거쳐, 신들의 노동을 거쳐, 엔키의 측량을 거쳐, 압주의 물을 거쳐, 하늘의 붉은 별을 거쳐, 저승의 7문을 통과해 지금 여기로 돌아왔습니다. 이 긴 여정을 통해 우리가 만난 것들을 천천히 되짚어 보세요. 수메르의 평원, 수천 년에 걸쳐 쌓인 에리두의 신전층들, 하늘에서 내려온 왕권의 기이한 문법, 3600년을 일한 신들의 피로 엔키가 하나씩 정리한 세계의 역할들, 땅 아래에서 솟아오르는 압주의 물, 물이 도착하자 비로소 빛나기 시작한 딜문, 하늘의 붉은 별에 새겨진 죽음의 표지, 7문을 통과하며 내려놓은 이난나의 장식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세계관 안에서 서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핵심 질문을 다시 꺼낼 차례입니다. 수메르 문헌은 정말로 지구가 선택되었다는 기억을 보존한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물과 질서와 노동을 신학의 언어로 번역한 것일까요? 오늘 밤 우리는 어느 쪽도 확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쪽도 단정하기에는 우리가 가진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두 질문이 사실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대 문명이 스스로의 생존 조건을 깊이 이해했다는 것, 그것을 우주의 차원으로 장엄하게 서사화했다는 것, 이 두 사실이 동시에 참일 수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자신들이 의존하는 물과 질서와 노동을 신들의 행위로 기억했습니다. 그것이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화 안에서 이 지구라는 세계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정돈되고 준비된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홍수의 그림자를 다시 불러와야 합니다. 수메르의 기억에서 문명은 영원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 멸과 혼돈에 잠길 수 있는 연약한 질서였습니다. 왕명표는 홍수를 경계선으로 삼았습니다.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 그 경계는 단순한 재난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명이 얼마나 취약한지에 대한 기억입니다. 강이 범람하면 도시가 사라집니다. 수로가 무너지면 들판이 죽습니다. 기억이 끊어지면 문명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수메르인들은 기록했습니다. 관리했습니다. 제의를 행했습니다.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임을 기억했습니다. 세계는 관리되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 세계의 주인이 아닙니다. 아트라하시스 서사에서 인간은 세계를 소유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계를 돌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신들의 노동을 이어받아 물기를 유지하고 질서를 지키고 풍요가 무너지지 않게 돌보는 것. 왕권의 책임도 그것이었고 엔키의 측량도 그것을 향했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망원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질학과 기후 과학과 우주 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성에 탐사선을 보냈고 그 붉은 별의 표면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이 없습니다. 대기가 너무 얇습니다. 방사선을 막아줄 자기장이 거의 없습니다. 온도는 생명이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오르내립니다. 수메르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의 붉은 별을 죽음의 표지와 연결했습니다. 그 연결이 과학적 지식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도 그 결과가 현대의 발견과 묘하게 겹쳐 보인다는 사실은 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고대인들의 직관의 힘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수천 년의 하늘 관찰, 자연의 리듬에 대한 세심한 주의, 생명이 살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오랜 경험이 쌓여 붉고 불규칙한 별의 불길함을 느끼는 직관을 만들어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예언이 아니라 감각의 결과였습니다. 선택된 지구라는 문장을 더 성숙하게 읽으면 그것은 외계의 의도에 관한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행성이 가진 드문 조건들에 대한 시적 자각입니다. 물이 있습니다. 적절한 온도가 있습니다. 계절이 있습니다. 생명이 숨 쉴 수 있는 대기가 있습니다. 압주처럼 땅 아래에서 솟아오르는 물이 있습니다. 딜문처럼 맑은 빛이 있습니다. 이 기묘한 균형이 있기 때문에 문명이 가능했고 기억이 가능했고 오늘 밤 이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수메르인들은 답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질문이 담긴 세계를 남겼습니다. 마지막 장면으로 돌아가 보세요. 필라델피아의 수장고, 차가운 공기 속에 서랍이 닫혀 있습니다. 그 안에 점토판이 있습니다. 갈대 필기구가 눌러 만든 쐐기 자국들, 불에 구워진 점토의 표면. 그 점토판은 아직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는 그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마도 오늘 밤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밤 우리는 적어도 그 질문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인류가 가장 오래된 기억을 남긴 방식, 진흙 위에 새기고 불로 굳혀 땅 아래에 보존했던 방식, 그리고 그 기억이 수천 년 만에 다시 빛 안으로 걸어 나와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강물 소리가 들립니다. 먼 곳에서 아주 오래된 강의 소리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그 두 강이 아직도 흐르고 있습니다. 에리두가 있던 자리는 지금 이라크의 황무지 안에 흙더미로 남아있지만 그 아래에는 여전히 18개의 신전층이 포개져 있습니다. 시간의 무게가 그것들을 짓누르고 있지만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어쩌면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살아있는 세계란 우연히 주어진 배경이 아니라는 것을. 물이 흐르고 계절이 돌아오고 씨앗이 싹을 틔우는 이 세계는 수메르인들이 알았던 것처럼 오래도록 보살펴져야 하는 드문 조건이라는 것을. 물이 빠지고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수평선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 남부 메소포타미아의 어느 아침에 누군가가 처음으로 그 수평선을 다시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느낌이었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물이 가득하던 세계에 처음으로 땅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그것은 구원의 환호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것은 깊고 무거운 정적이었을 것입니다. 사라진 것들을 처음으로 세기 시작하는 순간의 정적. 슈르팍을 기억하세요. 수메르 왕명표에서 홍수 이전 마지막 도시로 기록된 곳. 그 이름은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슈르팍은 한 시대의 마지막 숨결이 머물렀던 문턱입니다. 홍수 서사안에서 구원받은 현명한 자, 아트라시스 혹은 지우스드라라 불린 사람이 살았던 도시. 신이 경고를 내렸고 그 경고를 알아들은 자가 준비를 했고 그리하여 어떤 기억은 물 위에 떠올랐습니다.
홍수를 극적인 재난의 장면으로 그리는 것은 쉽습니다. 파도, 천둥, 무너지는 신전, 달아나는 사람들. 그러나 오늘 밤 우리가 그려야 하는 장면은 그것이 아닙니다. 더 조용하고 더 깊은 것. 물이 문명의 선을 지워가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가장 낮은 곳부터 잠깁니다. 강변의 오솔길, 밭의 가장자리, 갈대밭의 뿌리. 그 다음에는 밭의 일항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한 해 동안 공들여 파놓은 고랑들이 물 아래로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는 수로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어디가 운하이고 어디가 강인지,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들판인지 모든 경계가 같은 물빛 아래 균일해집니다. 신전의 계단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한 층, 두 층, 세 층. 그리고 마침내 지붕만 남습니다. 그것도 잠깁니다. 그 물 아래에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이 수백 년에 걸쳐 쌓아 올린 것들, 파고 정리한 수로들, 기록한 서판들, 구운 벽돌로 세운 벽들, 신들에게 바친 제물의 흔적들, 모두 같은 물 아래 놓였습니다. 이것이 홍수의 진짜 공포였습니다. 단순한 익사의 공포가 아니라 경계가 사라지는 공포. 우리가 세워온 모든 구분,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 왕의 땅과 농부의 땅, 흐르는 물과 고인 물, 그 모든 구분이 홍수 앞에서는 의미를 잃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처음 느꼈을 것은 공포보다 더 깊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공포는 위험이 앞에 있을 때 오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홍수가 물러가고 처음으로 진흙 위에 발을 디딘 사람들이 느꼈을 것은 상실 이후의 정적이었을 것입니다. 세계가 사라진 뒤의 고요, 무엇이 남았는지, 무엇이 사라졌는지를 처음으로 세기 시작하는 그 무거운 침묵. 그들은 무엇을 찾았을까요? 가장 먼저 찾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족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장해둔 곡물이 남아있는지 확인했을 것입니다. 씨앗이 살아있는지, 다시 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누군가는 서판을 찾았을 것입니다. 진흙으로 만들어진 서판, 불에 구워진 서판. 물이 모든 것을 지웠지만 구운 점토 위에 쐐기 문자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수메르와 바빌로니아의 홍수 전승에서 구원은 기적이면서 동시에 기술이었습니다. 아트라하시스는 신의 경고를 받았지만 그 경고에 응답한 것은 그의 준비였습니다. 배를 만들었습니다. 치수를 계산했습니다. 무엇을 실을지를 결정했습니다. 가족과 기술자들, 곡물과 씨앗, 살아있는 동물들. 살아남는다는 것은 단순히 운이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고를 알아듣는 능력, 준비하는 능력, 그리고 무엇이 세계를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아는 능력이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홍수서사는 재난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명의 최소 조건에 대한 기억입니다. 세계가 무너졌을 때 무엇이 남아야 하는지, 씨앗, 기술, 기억. 이 세 가지가 살아남으면 문명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다시 도시를 세웠을까요? 홍수가 지나간 뒤 분산되어 살며 이동하는 삶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더 안전했을지도 모릅니다. 더 자유로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다시 수로를 팠습니다. 다시 벽을 세웠습니다. 다시 신전을 쌓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인간은 떠돌며 살아남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존과 문명은 다릅니다. 생존은 오늘을 버티는 것이고, 문명은 기억을 다음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수메르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시 없이는 기억이 흩어집니다. 학교 없이는 기술이 사라집니다.
서판 없이는 이름들이 지워집니다. 그들은 다시 도시를 세운 것이 아니라 기억을 지키기 위한 구조물을 다시 세운 것이었습니다. 홍수 이후 왕명표는 계속됩니다. 홍수 이후 왕권이 다시 내려왔다고 기록합니다. 키시에 있었다고. 그 다음에 우르크로 옮겨갔다고. 다시 시작된 도시들, 다시 호출된 질서. 이 구조가 보여주는 것은 수메르인들에게 질서는 파괴될 수 있지만 완전히 소멸하지는 않는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세계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서는 다시 호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홍수 이후의 희망이었습니다. 작고 희미하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희망. 물의 이중성을 생각해 보세요. 수메르인들에게 물은 언제나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주의 물은 생명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러나 홍수의 물은 문명의 파괴자였습니다. 너무 적으면 사막이 되고 너무 많으면 폐허가 됩니다. 문명은 그 사이에 아주 좁은 균형 위에 있었습니다.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왕의 역할이었고, 제사장의 역할이었고, 수로 관리자의 역할이었고, 결국 모든 사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균형이 얼마나 섬세한 것인지는 균형이 무너졌을 때 비로소 분명해집니다. 홍수는 그 섬세함을 인간에게 다시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은 우리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홍수 이후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복원했을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제방이었을 것입니다. 우물이었을 것입니다. 곡물 저장고였을 것입니다. 그 다음이 신전이었을 것이고, 그 다음이 학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을 때, 누군가는 다시 진흙을 이겨 서판을 만들고, 갈대를 깎아 펜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기억을 다시 기록하기 위해,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이 세계를 지탱하는지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 무엇보다 기억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가 물러난 자리에서 가장 먼저 다시 일어섰습니다. 진흙이 마르고 있습니다. 햇빛 아래 갈라지기 시작하는 표면, 그 위로 첫 번째 발자국이 찍힙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 옆에 두 번째 발자국이, 그리고 세 번째가, 문명은 다시 시작됩니다. 홍수는 끝이었지만 동시에 두 번째 세계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지워진 진흙 위에서 다시 첫 선이 그어집니다. 인간이 세계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 정리는 신전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물이 흘러야 할 길부터 먼저 열었습니다. 그것이 수메르인들이 알고 있던 순서였습니다. 물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나머지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 교실은 조용합니다. 작은 방, 흙벽, 낮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 선생의 목소리가 낮고 반복적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맞춰 여럿의 손이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젖은 진흙을 고르게 편섭한 갈대펜의 끝이 조금 비스듬히 눌리며 쐐기 모양의 자국이 새겨집니다. 천천히, 신중하게 같은 문장이 또 한 번 새겨집니다. 이것이 필경학교였습니다. 에두바 수메르어로 서판의 집. 수천 년 전 남부 메소포타미아에 존재했던 이 교육기관은 현재 알려진 가장 이른 시기의 체계적인 학교 중 하나입니다. 그 안에서 어린 서기들이 훈련받았습니다. 문자를 익히고 숫자를 배우고 창가를 베껴 쓰고 왕명표를 외우고 신화의 문장들을 반복해서 쓰는 훈련. 서판은 묘한 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처럼 영원하지 않습니다. 떨어뜨리면 깨집니다. 물에 닿으면 녹을 수 있습니다. 너무 얇으면 취약하고 너무 두꺼우면 무겁습니다. 그러나 불에 구우면 그것은 돌에 가까운 것이 됩니다. 진흙의 유연함과 불이 견고함이 만나는 지점에서 서판은 기억의 그릇이 됩니다. 젖은 진흙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이 지나간 자국이 남기도 하고
펜이 미끄러진 흔적이 남기도 합니다. 실수가 서판 안에 봉인됩니다. 어린 학생이 글자를 잘못 새기고 손바닥으로 지우려 했던 흔적, 교사가 수정한 자국, 누군가가 서두르다 삐뚤어진 선.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불 속으로 들어가 굳어졌고 수천 년 동안 보존되었습니다. 고대는 완성된 텍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손이 남긴 불완전한 흔적들의 집합입니다. 필경 학교에서 반복된 문장들을 생각해 보세요. 같은 단어, 같은 창가, 같은 왕명표, 같은 창조, 신화. 이 반복은 지루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의 호흡이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처럼 같은 문장을 쓰고 또 쓰는 것이 기억을 살아있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마치 자장가가 반복을 통해 아이의 기억 안에 새겨지듯 신화와 왕명표는 반복을 통해 세대를 건너 살아남았습니다. 왜 신화가 학교 교재였을까요? 왜 창조 서사와 홍수 이야기가 행정 문서와 함께 보관되었을까요? 수메르인들에게 신화는 허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계를 이해하는 운영 매뉴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왕권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었고, 물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도시가 유지될 수 있었으며, 인간이 왜 이 땅에 있는지를 알아야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신화는 세계의 구조를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린 서기들이 홍수 이야기를 베꼈을 때 그들은 그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아트라시스가 왜 그토록 특별했는지, 신들이 왜 홍수를 보냈는지, 그 서사의 깊은 층위들을 어린 손은 그저 문자를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따라감이 기억을 살려두었습니다. 기억은 언제나 완전한 이해보다 오래 살아남습니다. 이해는 세대마다 새로 구성되지만 문자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안정성이 시간을 이겼습니다. 필경학교의 소리를 상상해 보세요. 젖은 진흙을 부드럽게 다듬는 손의 소리, 갈대펜이 진흙 위에 눌리는 작고 규칙적인 소리, 교사가 문장을 읽고 학생이 따라 쓰는 리듬, 그 소리는 거의 빗소리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단조롭고 반복적이면서 어딘가 안심이 되는 소리, 아무것도 급하게 달아나지 않는 소리, 진흙 위에 하나씩 새겨지는 자국들처럼 기억도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문명은 벽돌이 아니라 문장으로도 유지됩니다. 이 생각이 이 부분의 핵심입니다. 신전이 무너져도, 왕궁이 폐허가 되어도, 도시가 흙더미가 되어도 문장이 살아남으면 세계의 구조는 다시 불려올 수 있습니다. 왕명표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우리는 에리두를 알 수 있고, 창조 서사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수메르인들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알 수 있으며, 필경학교의 연습 서판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어린 손의 흔적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편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는 고대는 완전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진 조각들의 집합입니다. 수만 점의 서판 중 많은 것들이 아직 해독되지 않았고, 해독된 것들 중에도 많은 부분이 손상되거나 결손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 빈칸 사이를 조심스럽게 연결할 뿐입니다. 그 연결은 늘 잠정적이고 새로운 발견 앞에서 수정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고대를 더 가깝게 만듭니다. 완성된 기록이 아니라 불완전한 흔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인간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너무 빠르게 쓴 선, 잘못 새긴 글자, 반복하다 지친 손의 흔들림. 수천 년 전 교실 안의 한 아이가 오늘 밤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귀에 닿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달리는 능력이 아닙니다. 힘이 아닙니다. 기억을 외부에 남기는 일, 그것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몸 안에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진흙 위에 새기고, 종이 위에 쓰고, 디지털 신호로 저장하고, 우주로 쏘아 올린 탐사선의 황금판에 새겨 넣습니다. 물길을 파는 일, 도시를 세우는 일 못지않게 기억을 점토에 눌러 남기는 일이야말로 시간을 이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성공했습니다. 오늘 밤 수천 년 전 필경학교 학생의 손끝이 남긴 자국이 당신의 귀에 닿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의 박물관 서랍 속에서 차가운 공기 안에서 점토판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새겨진 문장들이 오늘도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이 있는 한 그 문장들은 살아 있습니다. 별이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구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별들, 혹은 사막의 어둠 속에서 쏟아지는 별들, 혹은 창문 너머 아파트 위에 걸린 하나의 밝은 점, 그 별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어떤 질문을 품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질문의 형태는 수천 년 전 강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던 사람의 질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 위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세계는 어떻게 여기 있게 되었는가?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 다시 화성을 봅니다. 하늘에서 붉은 빛으로 빛나는 그 별. 수메르인들에게 네르갈의 별이었고 바빌로니아인들에게 불길한 표지였던 그것.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는 탐사선이 착륙하고 사진을 보내오고 데이터가 쌓여가는 행성입니다. 고대의 상징과 현대의 과학이 같은 천체 위에서 겹쳐 보이는 공간. 화성에서 보내온 사진들을 떠올려 보세요. 붉은 먼지, 거칠고 황량한 표면, 끝없이 이어지는 바위와 모래. 대기는 너무 얇아서 호흡이 불가능하고 온도는 생명이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극단을 오갑니다. 물은 한때 있었지만 지금은 표면에서 흐르지 않습니다. 지하에 얼음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이 지상의 생명을 키울 수 있는 압주의 물처럼 솟아오르지는 않습니다. 자기장이 너무 약해서 태양풍이 직접 표면을 강타합니다. 수메르인들이 그 별에 죽음의 신의 이름을 붙인 것이 그저 색깔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직관은 때로 설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진실에 가까워집니다. 망원경 없이, 탐사선 없이, 오직 밤하늘을 바라보는 눈으로 그들은 그 붉은 별을 생명과 먼 곳으로 느꼈습니다. 그것이 과학적 예언이 아니라 감각적 직관이었더라도 그 직관이 현대의 발견과 기묘하게 겹쳐 보인다는 사실은 여전히 의미 있는 관찰입니다. 이제 반대 방향을 봅니다. 지구를. 우주에서 찍힌 지구의 사진을 본 적이 있다면 그 파란빛을 기억할 것입니다. 검은 우주 안에서 파랗고 흰 구체. 그 색깔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아름다움이 더 깊어집니다. 물입니다. 지구 표면의 70% 이상을 덮고 있는 물. 구름의 흰빛도 물이고 바다의 파란빛도 물입니다. 수메르인들이 압주라 불렀던 것, 딜문을 비로소 살아있게 해준 것, 에리두를 문명의 시작 장소로 만든 것, 그 물이 우주에서 보면 지구를 파랗게 빛나게 합니다. 강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계절이 있습니다. 봄이 되면 눈이 녹아 강이 불어나고, 여름이 되면 열기가 대지를 달구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익고, 겨울이 되면 모든 것이 쉬었다가 다시 봄을 기다립니다. 이 리듬. 수메르인들이 수로를 파고 달력을 만든 것은 이 리듬에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연의 리듬을 이해하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문명의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지하에는 물이 있습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땅, 압주가 실제하는 땅,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동물이 물을 찾아오고 인간이 마을을 세우는 조건. 이것이 우주에서 보면 얼마나 드문 조합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태양과의 거리, 자기장의 강도, 대기의 두께와 조성, 물의 존재와 형태. 이 모든 것이 아주 좁은 범위 안에서 맞아떨어질 때 생명이 가능한 세계가 됩니다. 선택된 지구라는 말을 처음에 들었을 때 어쩌면 누군가의 의도적인 선택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외계의 존재 혹은 우주적 설계자가 이 행성을 골라 문명을 심었다는 이야기. 그러나 오늘 밤 우리가 긴 여정을 거쳐 도달한 이해는 다릅니다. 선택된 지구란 드문 조건들이 기묘하게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그 조건들을 수메르인들은 신들의 배치로 기억했고 우리는 과학의 언어로 측량합니다. 그러나 두 방식 모두가 같은 사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쉽게 대체될 수 없다는 것을. 수메르의 질문이 오늘 우리의 질문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물이 넘쳐도 문명이 무너지고 물이 부족해도 문명이 사라진다는 것을, 균형이 깨지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너무 더워도, 너무 추워도, 너무 건조해도, 너무 습해도 그 균형이 흔들리면 에리두의 신전도, 니푸르의 학교도, 우르크의 왕궁도 지탱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이해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는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균형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균형이 얼마나 섬세한 것인지를 수메르인들은 진흙 위의 문장으로 이미 기억해 두었습니다. 이 밤의 중심 감정은 불안이 아닙니다. 겸손입니다. 인간은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섬세한 조건 위에 세워진 한 세계에 잠시 머무는 관리자입니다. 아트라시스가 그랬던 것처럼, 왕권을 받은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엔키가 세계를 정돈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계를 위임받은 것입니다. 영원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돌보는 것. 미래를 향해 눈을 돌려보세요. 언젠가 인간이 다른 행성으로 떠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화성으로 혹은 더 먼 곳으로. 그때 우리가 찾게 될 것은 무엇일까요? 금속이 풍부한 곳일까요? 전략적 위치일까요? 아마도 결국 우리가 찾게 될 것은 물일 것입니다. 적절한 온도일 것입니다. 계절의 리듬일 것입니다. 기억을 남길 수 있는 표면일 것입니다. 곧 수메르인들이 이미 중요하다고 느꼈던 조건들입니다. 앞주와 같은 지하의 물, 딜문과 같은 맑은 빛, 에리드와 같이 위와 아래가 만나는 경계. 기술이 발전해도 질문은 같습니다. 어디가 살만한 세계인가? 무엇이 세계를 세계답게 만드는가? 점토판 하나와 우주 탐사선 하나를 나란히 놓아보세요. 하나는 진흙을 손으로 빚어 갈대로 새긴 기록이고 다른 하나는 금속과 전자신호로 이루어진 기계입니다. 시간의 거리가 수천 년입니다. 그러나 둘 다 같은 질문을 옮기고 있습니다. 어떤 세계가 생명이 머물 수 있는 세계인가?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문명이 가능한가? 두 기록 사이의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그 질문의 형태는 같습니다. 누군가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나오는 물, 혹은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물. 그 물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물, 땅속을 흘러온 물, 정화되고 처리되어 파이프를 타고 온 물. 수메르인들이 수로를 파고 우물을 관리한 것과 본질에서는 같은 일의 연속입니다. 물을 길들이고 흐르게 하고 적절한 곳에 저장하는 일. 그 물 한 잔을 마시고 창밖의 별을 봅니다. 하늘에 붉은 빛이 있습니다. 화성입니다. 네르갈의 별, 혹은 단순히 이 우주에서 생명이 쉽게 살 수 없는 조건을 가진 행성. 그리고 여기 지구 위에 물이 있고 빛이 있고
계절이 있고 기억을 남길 수 있는 표면이 있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은 수메르의 점토판이 말해준 것이 어쩌면 거창한 우주의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더 조용하고 더 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물과 기억과 돌봄이 머물 수 있는 세계야말로 가장 귀한 세계라는 것. 앞주가 솟아오르고 딜문이 빛나고 에리두의 신전 위에 밤하늘이 펼쳐지는 세계. 그 세계가 지금 당신이 누워있는 이 세계입니다. 수메르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흙 위에 새기고 불 속에서 굳혀 땅 속에 남겨두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뒤 그 기억이 다시 빛 안으로 걸어 나와 오늘 밤 당신의 귀에 닿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편안히 쉬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새로운 역사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미리 들으실 기회도 드립니다. 강은 오늘 밤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진흙 속에 봉인된 문장들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아트라시스가 신들의 노동을 이어받았듯 우리도 이 세계의 관리를 이어받은 존재들입니다. 이난나가 저승에서 돌아올 때처럼 하나의 호흡이 되돌아옵니다. 하나의 빛이 깜빡입니다. 새벽이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이 편안히 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수메르의 강물 소리, 에리두의 바람 소리, 앞주에서 솟아오르는 물소리가 당신의 잠 안으로 스며들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뜰 때 이 세계가 조금 더 다른 빛으로 보이기를.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얼마나 드문 조건 위에 서 있는지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만약 이런 이야기들이 좋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새로운 역사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미리 들으실 수 있는 기회도 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이 이야기들이 계속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시기를. 점토파는 서랍 안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은 아직도 흐르고 있습니다.